할아버지의 작업실은 언제나 종이 냄새가 났다. 당나무 섬유가 물에 불려지고 발장 위에서 얇게 펴지고 햇볕에 바래지는 동안 생겨나는 그 냄새. 풀기 없이 담담하고 오래되었으나 싱그러운 냄새. 이서윤은 어린 시절부터 그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가라앉았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질 때,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 날이면 서윤은 언제나 할아버지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이봉남 옹은 올해로 83이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집 마을에서 태어나 6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당나무 껍질을 벗기는 일을 배웠고 12살이 되던 해에는 혼자서 발장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전쟁이 나던 해에 그는 19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가평으로 돌아와 평생을 한지 장인으로 살았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 증서가 작업실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대통령 표창장도 있었다. 하지만 이봉남 옹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은 증서도 표창장도 아니었다. 작업실 한쪽 구석, 오래된 오동나무 함 하나, 그것은 자물쇠조차 없었다. 잠글 필요가 없었다. 이봉남 옹은 그 함에 아무도 손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윤도, 서윤의 어머니 미숙도, 마을 사람들도 그 함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가끔 밤늦게 혼자 함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 읽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이서윤이 서울에서 독립출판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건 24살 때의 일이었다. 작은 오피스텔 한 칸을 빌려서 한 장의 집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상업성보다 이야기를 우선으로 삼겠다는 포부 하나로 시작한 출판사였다. 첫 해에는 손해를 봤고 두 번째 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야기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좋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고. 서윤은 진심으로 믿었다. 그녀가 그렇게 믿게 된 것은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이봉남 옹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하루 종일 작업실에 앉아 종이를 만들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밤에는 일찍 자리에 드는 사람. 텔레비전도 거의 보지 않았고 전화를 오래 붙잡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글을 썼다. 밤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 오동나무 함 앞에 앉아 한지 위에 붓을 움직였다. 서윤이 처음 그 사실을 안 것은 10살 때였다. 한여름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할아버지 작업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등잔 같은 스탠드 하나가 켜진 작업실 안에서 할아버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붓을 쥐고 있었다. 종이 위에 무언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써내려가고 있었다. 서윤은 숨을 죽였다. 할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움직일 때마다 나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밤 속에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이봉남 옹은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의 눈꺼풀 아래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 같았다. 서윤은 그날 이후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쓰느냐고 묻지 않았다. 물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만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건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10살의 서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렇게 16년이 흘렀다. 서윤이 26이 되던 해 가을, 이봉남 옹이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할아버지의 손이 유난히 많이 떨렸고 가끔 말끝이 흐려지는 일이 있었다. 미숙은 병원에 가자고 여러 번 권했지만 이봉남 옹은 번번이 손을 저었다.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이봉남 옹은 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상태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미숙은 귀를 가까이 댔다. 작업실의 그 한마디뿐이었다. 이봉남 옹은 사흘 후에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유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다. 어머니 미숙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병실을 지켰다. 가평 마을 사람들 몇이 소식을 듣고 문병을 왔다가 조용히 돌아갔다. 서유는 그날 밤 할아버지의 말을 계속 떠올렸다. 작업실에 있는 그 오동나무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서유는 가평으로 내려갔다.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혼자 가야 할 것 같았다.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안개가 자욱한 가평 마을 길을 걸어 할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텅 빈 집은 할아버지 없이는 전혀 다른 공간 같았다. 낯설고 조용하고 차가웠다. 작업실 문을 열었다. 당나무 섬유 냄새가 밀려왔다. 서유는 잠시 멈추어 섰다. 그 냄새가 가슴 한가운데를 두드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발장, 건조대, 오래된 저울, 붓거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할아버지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던 것처럼 구석에 오동나무 함이 있었다. 서유는 천천히 다가갔다. 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서유는 숨을 멈췄다. 편지였다. 수백 장의 편지. 모두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한지 위에 붓으로 쓰여 있었다. 묶음마다 가는 삼실로 묶여 있었고 맨 위 묶음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다. 쪽지에는 연도가 적혀 있었다. 1965년. 그 아래 묶음에는 1966년. 그 아래에는 1967년. 서유는 손이 떨렸다. 가장 위에 있는 묶음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첫 장을 펼쳤다. 할아버지의 필체였다. 젊은 날의 필체는 지금보다 훨씬 힘차고 단단했다. 정순아, 오늘 저녁에 첫눈이 왔다. 너는 첫눈을 좋아했지. 언제나 첫눈이 오면 손을 내밀고 서 있던 내 모습이 생각난다. 눈이 눈썹에 쌓여도 모르고 그냥 서서 하늘을 보던 너.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다. 내가 보고 싶다. 서유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정순. 그 이름은 서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할아버지의 주변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복이었고 서윤이 3살 때 돌아가셨다. 그 이후 할아버지는 혼자 살았다. 재혼도 하지 않았고 여자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정수는 누구인가? 서유는 함 속의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1965년, 1966년, 1967년 묶음이 거듭될수록 할아버지의 글씨가 조금씩 달라졌다. 젊은 날의 힘찬 필체는 세월이 지나면서 차분해졌고 만년에 가까워질수록 굵고 느려졌다. 하지만 어느 편지에서나 첫 줄은 같았다. 정순아. 서유는 편지의 수를 헤아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략적으로만 세었다. 그러다 정확히 알고 싶어졌다. 묶음을 하나씩 풀고 장수를 세고 다시 묶었다. 2시간이 걸렸다. 총 501통. 연도로는 1965년부터 2002년까지 38년 동안 할아버지는 이 여자에게 편지를 써왔다. 그리고 그 편지들 중 단 한 통도 봉투에 들어가거나 우표가 붙은 흔적이 없었다. 한 번도 붙이지 않은 편지. 501통. 서유는 함 뚜껑을 닫고 함 위에 이마를 대었다. 할아버지의 평생이 이 나무 상자 안에 있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품어온 이름 하나가 58년 동안 이 상자 안에서 살아 있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한지 위에
할아버지가 밤새워 만든 종이 위에 서울로 돌아온 서유는 이틀을 고민했다. 이 편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할아버지의 뜻일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할아버지는 쓰러지면서 함을 가리켰을까? 서유는 편지를 한 통, 가장 잃은 것을 다시 읽었다. 1965년 봄. 정순아, 나는 요즘 봄이 무섭다. 봄이 오면 내 생각이 더 간절해지기 때문이다. 전쟁통에 너와 내가 헤어진 것도 봄이었고, 다시는 못 볼지 모른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도 봄이었다.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다. 정순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잘 살고 있느냐? 서유는 그 편지 한 장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긴 설명은 쓰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만 썼다. 할아버지 작업실에서 발견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 총 501통. 받을 분이 어디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것은 밤 11시였다. 서유는 올리고 나서 잠깐 망설였다. 혹시 할아버지의 비밀을 함부로 꺼낸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하는 사이에도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좋아요 하나, 2개, 10개. 처음 1시간 동안은 잔잔했다. 공감 댓글들이 달렸다. 할아버지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편지가 있다니. 대단하세요, 할아버지. 서유는 하나하나 읽으며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게시물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순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너무 막막했다. 자정이 넘었을 때 게시물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윤의 팔로워 중 몇 명이 리포스트를 했다. 그들의 팔로워가 또 공유했다. 할아버지의 편지라는 키워드가 퍼지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되자 조회수가 3만을 넘었고 새벽 4시에는 15만을 넘어섰다. 서유는 잠을 자지 못했다. 계속 달리는 댓글들을 읽었다. 대부분은 응원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다. 혹시 성함을 더 알 수 없나요? 지역이 어디였는지 알 수 있나요? 전쟁 때 헤어진 거라면 이산가족 단체에 연락해 보셨나요? 서유는 추가 게시물을 올렸다. 편지에서 알 수 있는 것들 이름은 정순, 경기도 어딘가 출신으로 추정, 전쟁 전에 할아버지와 같은 마을에 살았음, 1950년 피난 과정에서 헤어짐, 그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음. 댓글이 폭발했다. 2만 개, 3만 개, 그리고 다음 날 오전 9시 서윤의 게시물에 새로운 댓글 하나가 달렸다. 어드레스돌, 저희 할머니 함자가 오정순이십니다. 경기도 양평 출신이시고 전쟁 때 가족과 피난을 가신 후 가평에 계셨던 분을 다시 못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같은 분일까요? 서유는 그 댓글을 3번 읽었다. 손이 떨렸다. 화면이 흐려졌다. 눈물인지 착각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눈앞이 흔들렸다. 서유는 심호흡을 1번 했다. 그리고 DM을 보냈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드립니다.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오준혁은 그 댓글을 달고 나서 바로 후회했다.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수만 개의 댓글 중에 자신의 것이 눈에 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설령 연락이 닿는다 해도 같은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었다. 정순이라는 이름은 할머니 세대의 흔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는 댓글을 지우지 않았다. 오준혁은 27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방에서 고서 복원 일을 했다. 낡고 훼손된 옛 책들을 수리하고 원형에 가깝게 되살리는 일이었다. 조용하고 세밀한 작업이었다. 그는 그 일이 좋았다. 사라질 뻔한 것들을 되살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오정순 여사는 경기도 양평의 요양원에 계셨다. 82살이었고 몸은 불편하셨지만 정신은 맑으셨다.
오준혁은 한 달에 2번씩 요양원을 찾았다. 할머니는 손자가 올 때면 항상 눈이 밝아지셨다. 그리고 가끔 이유 없이 조용히 창밖을 보시다가 짧은 한마디를 하셨다. 복남이는 잘 살고 있을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오준혁은 그냥 넘어갔다. 치매 기운이 있으신가 싶었다. 하지만 그 이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나왔다. 매번 같은 이름. 복남.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복남이가 누구야? 할머니는 오래 침묵하셨다. 그리고 천천히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내가 처음 좋아했던 사람이야. 전쟁 때 헤어졌어. 가평에 사는 아이였는데. 오준혁은 그날 이후 할머니의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이름 하나, 지역 하나. 그것만으로 70년 전의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 SNS 게시물을 본 것이었다. 가평, 편지, 정순. 그 세 단어가 눈앞에서 번쩍였다. 오준혁의 DM에 답장이 온 것은 그가 댓글을 단 지 30분 후였다. 리어느 페이지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오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번호를 남겼다. 전화가 걸려온 것은 5분도 채 되지 않아서였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젊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다. 저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게시물 올린 사람이에요. 저는 오준혁입니다. 댓글 달았던 사람이고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이 통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이 먼저 말했다. 할아버지 성함이 이복남이세요. 가평 출신이시고 한지 장인이셨어요. 전쟁 때 29 아니 19이셨고 그 이후로 가평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준혁은 들으면서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희 할머니 성함이 오정순이세요. 양평 출신이신데 전쟁 전에 가평 쪽에 가족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복남이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지금도요. 또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더 길었다. 서윤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할아버지 편지에서 정순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게 1965년 편지거든요. 그 편지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셨어요. 피난 때 너와 손을 놓은 것이 아직도 꿈에 나온다고. 봄나들이 가던 길에서 헤어진 거라고. 준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봄나들이. 할머니가 한번 하셨던 말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말하기를 전쟁 때 가장 억울했던 것은 아무 준비 없이 헤어진 것이라고. 봄날 나들이를 갔다가 포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고. 봄날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봄에 헤어졌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울고 있었다. 준혁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가 확인되고 있었다. 수십 년의 시간이 두 사람의 통화를 통해 연결되고 있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의식이 없으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사실을. 서윤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함을 가리킨 게 아마 그게 이유인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만날 날을 정했다. 양평 요양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사흘 후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준혁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방 창문 너머로 늦가을 하늘이 보였다.
잎을 거의 다 떨군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오준혁은 그 나무를 보면서 할머니를 생각했다. 82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잊지 않은 사람. 복남이. 서유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옆에 섰다. 이복남 옹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서유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정순 할머니 찾았어요. 양평에 계신대요. 잘 살고 계신대요. 병실이 조용했다. 서유는 할아버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제발 눈을 떠주세요. 할아버지가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사흘 후, 이서유는 양평으로 갔다. 가을 끝자락의 양평은 황토빛이었다. 노는 이미 수확이 끝나 텅 비어 있었고, 도로 양옆의 은행나무들은 마지막 잎을 매달고 흔들렸다. 서유는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평생 이 풍경 어딘가를 향해 편지를 썼다. 한 번도 붙이지 못한 채로 요양원 입구에서 오준혁을 만났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짧은 머리카락, 조용한 눈빛, 긴장한 듯 살짝 굳은 인매. 그는 서윤을 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다. 이서윤 씨시죠? 네, 오준혁 씨시군요. 악수를 했다. 두 손이 잠깐 맞닿았다가 떨어졌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아래에 같은 무게의 감정이 깔려 있었다.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서윤이 물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함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배려가 고마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요양원 복도를 걸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군데군데 화분이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503호 앞에서 준혁이 멈췄다. 잠깐만요. 그는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숨을 골랐다. 서윤도 함께 숨을 가다듬었다. 노크. 안에서 들어와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정순 여사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작고 마른 체구, 백발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다. 무릎 위에 자수천을 올려놓고 계셨는데 손이 불편하셔서인지 바늘은 쥐고 있지 않으셨다. 그저 천 위에 놓인 미완성 자수 문양을 내려다보고 계셨다. 준혁이 왔어?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서윤을 보았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이 아가씨는 누구야? 준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오정순 여사는 준혁의 표정을 읽으며 천천히 몸을 바로 세우셨다. 무슨 일이야? 서윤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할아버지의 첫 번째 편지. 1965년 봄. 오정순 여사의 눈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할머니는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한지의 위에 낡은 붓글씨. 읽기 위해 눈을 가늘게 하셨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추었다. 정순아. 그 두 글자. 오정순 여사는 오랫동안 그 두 글자만 바라보았다. 방이 고요해졌다. 준혁도 서윤도 숨을 참았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다. 오정순 여사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오래 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과 서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눈물이 다 흐르도록 기다렸다. 한참 후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이게 복남이 글씨야? 서윤이 대답했다. 네, 제 할아버지 이복남 옹이세요. 할머니가 편지를 뒤집었다. 보내는 이가 없었다. 받는 이도 없었다.
그저 한지 위에 글씨만 있었다. 붙이지를 못했구나. 그건 물음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윤이 말했다. 총 501통이에요. 1965년부터 2002년까지 38년 동안 쓰셨어요. 한 번도 봉투에 넣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38년. 그 숫자가 방 안공기를 바꾸는 것 같았다. 서윤은 할머니의 표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슬픔인지, 감사인지, 후회인지, 그 모두인지, 주름진 얼굴 위로 감정들이 겹겹이 지나갔다. 할머니가 다시 편지를 펼쳤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정순아, 오늘 저녁에 첫눈이 왔다. 너는 첫눈을 좋아했지. 언제나 첫눈이 오면 손을 내밀고 서 있던 내 모습이 생각난다. 눈이 눈썹에 쌓여도 모르고 그냥 서서 하늘을 보던 너.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다. 내가 보고 싶다. 할머니가 읽다가 멈추었다. 첫눈이 오면 손을 내민다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서윤은 가방에서 나머지 편지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묶음 하나씩 조심스럽게 다 가져왔어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오정순 여사는 편지 묶음들을 보았다. 그 많은 종이들, 그 안에 담긴 시간들. 그녀는 손을 뻗어맨 위 묶음을 만졌다. 손끝이 떨렸다. 이걸 다 썼어. 혼자서. 네. 어디 있어? 지금? 서윤의 눈이 붉어졌다. 서울 병원에 계세요. 사흘 전에 쓰러지셨어요.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할머니가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다. 준혁이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할머니는 아들 손을 쥐듯, 아니, 그보다 더 꽉, 손자의 손을 잡았다. 복남이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이 방 안에서 울렸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내려갔다.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어머니 미숙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미숙은 처음에 말이 없었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는지. 그녀는 한동안 식탁 위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하셨던 거야? 응.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편지는 1965년부터 2002년까지였다. 할머니 박순복이 돌아가신 것이 1985년이었다. 그 이후에도 17년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 편지를 썼다. 미숙은 눈시울을 눌렀다.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네. 그 말에 서윤도 가슴이 아팠다. 사랑은 늘 하나가 아니다. 한 사람을 오래 사랑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박순복을 아꼈다. 그것도 서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의 어딘켠에는 봄날에 헤어진 첫사랑이 남아 있었다. 한 번도 지우지 않은 채로. 이봉남 옹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서윤이 양평을 다녀온 이틀 후의 일이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건 새벽 5시였다. 서윤은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미숙도 이미 깨어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코트를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봉남 옹은 눈을 떠 있었다. 표정은 어리둥절했다.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미숙이 먼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예요. 미숙이. 이봉남 옹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입술이 움직였다. 미숙아. 목소리가 작고 갈라졌다. 하지만 그 이름이 또렷했다. 미숙이 눈물을 떨어뜨렸다.
서윤이 할아버지 반대편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예요. 서윤이. 할아버지가 서윤을 보았다. 그 눈빛이 조금 바뀌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것처럼 눈살이 모였다. 서윤아. 응, 저예요. 잘 일어나셨어요. 이봉남 옹의 손이 서윤의 손 위에서 움직였다. 아주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윤의 손등을 두드렸다. 함은, 서윤은 눈물이 터졌다. 봤어요. 다 봤어요. 할아버지. 이봉남 옹이 눈을 감았다. 안도하는 것 같았다.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 얼굴에서 수십 년의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다. 서윤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였다. 찾았어요. 정순 할머니. 이봉남 옹의 손이 멈추었다. 서윤은 계속했다. 양평에 계셔요. 지금도 잘 지내고 계세요. 편지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쓰신 첫 번째 편지. 병실이 조용했다. 이봉남 옹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눈을 감은 채로 노인은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꺼풀 아래에서 새어나온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베개 위에 번졌다. 서윤도 울었다. 미숙도 울었다. 세 사람이 작은 병실 안에서 새벽 햇살이 스며드는 창 아래에서 함께 울었다. 그날 오전, 오준혁에게 문자가 왔다. 할아버지 의식 돌아오셨어요. 편지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은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멈추었다가 답장했다.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두 분이 목소리라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의 답장은 바로 왔다.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준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방 창 너머 맑은 가을 하늘이 높았다. 그는 오래된 책 한 권을 수리하다 멈추어 생각했다. 낡은 것들을 되살리는 일, 그것이 자신의 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업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찾아왔다.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이봉남 옹이 의식을 되찾은 지 나흘 후였다. 의료진은 흥분하지 않는 조건으로 통화를 허락했다. 짧게 5분 이내로. 이봉남 옹은 침대 위에 반쯤 기대어 앉았다. 서윤이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기를 할아버지 가까이 가져다 댔다. 양평 요양원 503호에서는 오정순 여사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준혁이 전화기를 들고 할머니 귀에 갖다 대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연결되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이상했다. 어색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만 들었다. 70년이 넘는 세월 만에 같은 시간을 나누는 두 사람의 숨소리. 먼저 입을 연 것은 오정순 여사였다. 복남이야? 목소리가 가늘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8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어린 날의 소녀 같았다. 이봉남 옹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정순아, 2글자. 그 2글자가 병실 안에서 울렸다. 서윤은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눈물을 삼키려 했지만 삼켜지지 않았다. 오정순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준혁은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손수건도 찾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잘 살았어? 이봉남 옹이 물었다. 정순 여사가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응, 잘 살았어. 너는? 나도. 또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따뜻한 침묵이었다. 이봉남 옹이 다시 말했다. 편지 많이 썼어. 붙이지는 못했어. 알아. 손녀가 가져왔어. 읽었어? 읽었어. 다 읽었어. 이봉남 옹이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미안해. 찾으러 가지 못해서. 정순 여사가 짧게 웃었다.
그 웃음 안에 섭섭함도, 용서도, 이해도 모두 들어있었다. 나도 못 찾았잖아. 우리 둘 다 그랬어. 그래도 됐어. 복남아. 정순 여사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편지 읽으니까 알았어.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그걸로 됐어. 이복남 옹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그걸로 됐어. 38년 동안 쓰고 한 번도 붙이지 못한 500통의 편지. 그것이 한 사람에게 닿았다. 그 사람이 읽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복남 옹은 눈을 감은 채로 말했다. 고마워. 정순아. 전화기 너머에서 정순 여사가 울고 있었다. 준혁도 울었다. 서윤도 울었다. 5분을 훌쩍 넘긴 그 통화는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가져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통화 이후 이복남 옹은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졌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다. 왼손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말이 느려졌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표정이 달라졌다. 병실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느꼈다. 뭔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오래 품었던 것을 내려놓은 뒤에 오는 그 가벼움. 서유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어느 날 오후 이복남 옹이 서윤에게 부탁을 했다. 종이. 응? 한지 가져다 줘. 붓도.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의료진에게 물었다. 문제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녀는 다음 날 가평 작업실에서 아버지의 한지 몇 장과 붓, 먹을 가져왔다. 이복남 옹은 오른손으로 붓을 잡았다. 왼손이 불편하니 오른손으로만 써야 했다. 손이 예전만큼 안 따랐다. 붓끝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글자. 서유는 옆에서 지켜보았다. 할아버지가 쓰는 것을 보았다. 정순아. 그 두 글자를 쓰고 이복남 옹은 잠시 쉬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다. 오늘 내 목소리를 들었다. 나이 들어 쉰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내 목소리였다. 나는 그 목소리를 평생 기억할 것이다. 더 쓰고 싶은 말이 많지만 손이 잘 안 따른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꼭 써야겠다. 잘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잘 살았다는 것이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기쁜 일이다. 붓이 멈추었다. 이복남 옹은 편지를 바라보았다. 처음이었다. 수백 통의 편지를 썼지만 이것이 처음이었다. 보낼 수 있는 편지, 닿을 수 있는 편지. 서윤아. 응, 이거 갖다 줄 수 있어? 정순이한테. 서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갖다 드릴게. 이복남 옹은 다시 한번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걸로 마지막 편지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슬프지만은 않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마침표였다. 붙이지 못한 채 쌓여온 편지들이 마침내 문장의 끝에 점 하나를 찍는 것이었다. 서윤은 사흘 후 양평으로 갔다. 오준혁과 함께였다. 두 사람은 요양원 복도를 걷는 동안 별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이 복도를 함께 걸었고 그 침묵이 낯설지 않았다. 503호 문을 두드렸다. 오정순 여사는 이번에도 창가에 앉아 계셨다. 무릎 위의 자수천에는 며칠 전보다 꽃잎 몇 장이 더 수놓여 있었다. 서윤이 편지를 꺼냈다. 이번엔 봉투에 넣어왔다. 봉투 겉에는 이복남 옹이 직접 썼다. 오정순 선생께. 오정순 여사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꺼냈다. 읽었다. 다 읽고 나서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을 감은 채로 오래 그러고 계셨다. 방 안이 고요했다. 준혁이 서윤을 보았다. 서윤이 준혁을 보았다. 두 사람은 말 없이 그 고요함이 할머니 것이 되도록 자리를 지켰다. 편지가 오정순 여사에게 닿은 지 2달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가 가고 이른 봄이 왔다. 이봉남 옹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몸을 회복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않았다. 왼손은 여전히 불편했고 걸음도 느려졌다. 하지만 그는 다시 작업실에 나왔다. 발장 앞에 앉아 종이를 만지는 시간이 생겼다. 스스로 한지를 만드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그 냄새와 그 질감 안에 있을 수 있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편지들을 책으로 내고 싶었다. 501통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편지들에서 녹아있는 이야기, 전쟁이 갈라놓은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기억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서윤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 책 내고 싶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이봉남 옹은 잠시 생각했다. 정순이 동의하면 서윤은 다시 양평으로 갔다. 오정순 여사는 편지 몇 통을 직접 고르셨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나눠도 돼. 그렇게 골라진 편지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정순 여사가 직접 한 가지를 덧붙이셨다. 나도 쓸게. 내가 복남이한테 못 전한 말.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할머니. 봄이 깊어진 어느 날, 이봉남 옹이 서윤에게 부탁을 했다. 양평에 가고 싶다. 서윤은 잠시 멈추었다. 할아버지의 몸으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지 먼저 의료진에게 물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중간에 쉬면서 이동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윤은 오준혁에게 연락했다. 할아버지가 양평에 오고 싶으세요. 할머니가 괜찮으시면 만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준혁의 답장이 왔다. 할머니한테 여쭤볼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오세요. 할머니가 기다리신다고 하세요. 봄날 오후. 양평 요양원 앞 정원. 벚꽃이 피어 있었다. 이봉남 옹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서윤이 뒤에서 밀고 있었다. 미숙도 함께 왔다. 정원 입구에 오준혁이 서 있었다. 그가 안으로 안내했다. 정원 벤치에 오정순 여사가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할머니 위로 내려앉아 있었다. 흰 머리카락이 빛났다. 무릎 위에 이번엔 자수천 대신 작은 종이 묶음이 있었다. 할머니가 쓴 편지들이었다. 이봉남 옹이 휠체어 위에서 오정순 여사를 바라보았다. 오정순 여사가 고개를 들어 이봉남 옹을 바라보았다. 70년이 넘었다. 70년 만에 같은 공간, 같은 공기 안에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봉남 옹이 오른손을 들었다. 떨리는 손을 천천히 오정순 여사 쪽으로 내밀었다. 오정순 여사가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었다. 두 손이 맞닿았다. 주름진 두 손이 봄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서로를 잡았다. 서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다. 찍을 수 없었다. 그냥 바라보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봄바람이 벚꽃 잎을 흩날리는 동안 두 노인의 손이 맞닿아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준혁이 서윤 옆에 와서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그 봄날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오정순 여사가 이봉남 옹에게 속삭이는 것이 들렸다. 편지 잘 받았어. 이봉남 옹이 대답했다. 나도 읽어줄게. 내 편지. 두 사람이 조용히 웃었다. 벚꽃이 젖다. 바람에 날린 꽃잎이 두 노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서윤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참을 이유가 없었다. 그냥 흘렸다. 봄날처럼 아무 저항 없이.
그해 여름, 이서윤의 출판사 한 장의 집에서 책 한 권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정순아. 얇은 책이었다. 501통 중 20통의 편지 발췌, 그리고 오정순 여사가 쓴 15통의 답장, 한 번도 닿지 못한 편지와 70년 뒤에 쓰여진 답장들. 서문은 이서윤이 썼다. 할아버지는 38년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한 번도 붙이지 못한 채로. 그 편지들이 마침내 닿았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됐어.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닿지 않아도 사랑은 실제합니다. 전해지지 않아도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이 책이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책은 조용히 출간되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났다. SNS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책이 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한 독자가 서문을 캡처해서 올렸다. 다시 퍼졌다. 다시 댓글이 달렸다. 그 댓글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부모님께 드렸어요. 어머니가 다 읽으시고 한참 우셨어요. 저도 못 전한 말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전해야겠어요.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이서윤은 그 댓글들을 읽으며 오래 앉아 있었다.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해 가을, 이봉남 옹과 오정순 여사는 두 번째로 만났다. 이번엔 가평이었다. 이봉남 옹의 작업실에서 오정순 여사는 오동나무 함을 보았다. 할아버지가 평생 편지를 담아두었던 그 함. 오정순 여사는 함 위에 손을 얹었다. 이 안에 있었구나. 그 세월이. 이봉남 옹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정순 여사가 함 옆에 앉았다. 이봉남 옹도 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작업실 창문으로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편안했다. 한지의 냄새가 났다. 오랜 것들의 냄새. 손으로 만든 것들의 냄새. 이봉남 옹이 말했다. 처음 편지 쓰던 날이 생각난다. 언제였어? 전쟁 끝나고 10년쯤 됐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썼어.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냥 써서 여기 뒀어. 그게 500통이 됐어. 그래, 나도 몰랐어. 그렇게 많아질 줄. 오정순 여사가 작게 웃었다. 바보. 이봉남 옹도 웃었다. 그 웃음이 작업실 안에서 울렸다. 두 노인의 웃음이 한지 냄새와 함께 가을 오후 햇살 속으로 스며들었다. 서윤과 준혁은 작업실 밖 마당에서 기다렸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감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감나무 아래 서서 작업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책 잘 됐다고 들었어요. 준혁이 말했다. 네, 조금씩이요. 이쇄 찍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서윤이 가볍게 웃었다. 독자 편지도 꽤 왔어요. 못 전한 말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다들 그런 말 하나쯤 있잖아요. 준혁 씨는요? 저요? 못 전한 말 있어요? 준혁은 잠깐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서윤을 보았다. 지금 전하면 안 돼요? 서윤이 그 말을 듣고 잠깐 굳었다. 그리고 살짝 웃었다. 무슨 말인데요? 잘 만났다고.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감나무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저도요. 마당에 가을 햇살이 가득했다. 작업실 창문 안에서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두 젊은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햇살 아래 38년을 돌아온 편지가 마침내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